안녕하십니까. 배경 설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배경 설명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진흥원이랑 같이 해서 그 백이성 원장님이 주도하는 그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분의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 같이 하는 굉장히 먼 미래를 얘기하는 그 그룹이에요. 2045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 얘기입니다. 30년 뒤를 가정을 해놓고 우리 사회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청사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그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분과들 다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끌려 나와서 대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토의는 아마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뭘 맡고 있냐면 그 중에서 공유라는 주제를 맡고 있습니다. 공유 2045. 그래서 왜 2045라는 연도를 얘기했는가?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제 이때가 통일 한국 시대를 조명해 보자 그러는데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2045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2045년을 얘기하는 그 모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이 커즈와일이 그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에서 그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2045년이 되면 우리 인류가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 만들고 지금 구글에서 AI 연구에 그 자문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학자라고 얘기하지만 뭐 인벤터고 뭐 사회운동가고 이런 사람인데, 그거의 얘기에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고 연구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또 러시아에도 만들어진 게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제2의 기계전쟁이라는 책에 나와 있듯이 인류의 기술의 그 진화 속도는 익스포넨셜리 진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2000년 들어와서 진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진화를 하죠. 그렇게 돼서 2045년, 즉 앞으로 30년이지만 향후 10년은 과거의 100년, 그 다음에 10년은 또 그 다음 200년 내지 400년의 속도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2045년이 30년이지만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에 300년에 해당되는, 아니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지수함수라면 훨씬 더 큰 수인데 해당되는 그러한 기술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라는 거고요. IEEE에서도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에서도 2045년이 되면은 우리가 일하는 환경, 잡 마켓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특집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인공지능 얘기나 이런 얘기가 다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서 2045년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의와 상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다음에 평등, 누구나 기회를 갖는 평등, 그리고 모두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는 안전, 그리고 배려와 자유와 거기에 따른 책임, 이러한 5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저희가 지금 분과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각 그 연구위원들께서 그 토론과 함께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말쯤 되면은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그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저도 어저께 3시까지 이거 초안 쓰느라고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공유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현재의 공유에 대한 얘기는 주로 공유의 얘기가 시작이 됐다가 공유 경제라는 단어가 도입되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그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유 경제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로렌스 레시 교수, 여러분들 여기 뭐 아까 와서 보니까 법률 쪽에 계신 분들 많은데 법학자고 미국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선언하신 분이고, 얼마 전에 저도 관여한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서밋이 있어서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로렌스 레시 교수가 그 책에서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분은 원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를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부터 시작해서 오픈 디렉토리라든가
그다음에 구텐버그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커스 펠슨하고 조 스패티가 쓴 이제 그 협력적 소비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그 개념이 레이첼 보츠만이 쓴 책에서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이라는 책에서 이제 유명해지고 테드에 나오고 뭐 이러면서 협력적 소비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 경제라고 얘기를 푼 사람도 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쭉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 확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공유 경제의 모습들이 좀 있었죠.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유 대상으로 점차 갑자기 이제 그 개인 소유물, 현 자산들과 이런 프로퍼티들이 이제 공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공공 자원들을 공유하는 노력도 샌프란시스코나 서울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아스판에서 이거에 관련된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공유 경제에 대한 무슨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 간에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미국의 언론들은 긱 이코노미라는 말과 온디맨드 이코노미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공간이나 자산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라든가 릴레이 라이드, 리퀴드 같은 게 있고 사실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나 그 사람의 근로, 노동을 공유하는 형태가 있는 것이 이제 우버나 리프트, 태스크래빗, 핸디, 인스타카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플랫폼은 다양하게 있고요. 각 영역별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고요. 이건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반면에 슬슬 얘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가장 이제 그 긍정적인 시각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제레미 리프킨이 쓴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걸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망한다기보다 변화되면서 이제는 협력 공유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분이 우버나 이런 것들의 모델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우버 같은 건 잘못된 공유다. 그래서 그 공동체 특히 우리가 시민사회 또는 협동조합 이러한 형태들이 훨씬 더 이걸 이끌어갈 거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미래학자기보다는 이제 전 저술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부풀려진 면이 있죠. 이번에 책은 보면은 이제 읽다가 지치는 책인데 대부분 그 반면에 이제 그 다른 분들 특히 이제 로버트 라이시 교수 그 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분 이제 찌끄러기 부스러기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르몽드 그 디플로마티크에서는 이제 디지털 신자유주의다. 이것이 이제 안정되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고 극도로 경쟁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아주 나쁜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이슈들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 것인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도시별로.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버나 리프트나 뭐 에어비앤비가 같이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 가지 도시나 대도시 중심의 에서 또는 지방 자치 정부들과 법률에 대해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국의 제재를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제재를 많이 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통한 혁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파와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국내 상황에서 맞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과 이렇게 맞물렸고요. 그리고 각국에서도 뭐 다 그 우버 서비스들, 특히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고자 하는 우버 서비스들 많이 다 금지되거나 또는 폐지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게 공유 경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단어가 이제 온디맨드 경제예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나 또는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그 필요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 시간과 자기의 노동력이 남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미디어에서 멘션된 걸 계속 비교해 봤더니 쉐어링 비중 이후에 온디맨드, 기익경제, 렌탈 경제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익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쓰던 말인데 그 순간순간에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하는 거를 기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익경제라는 말을 이제 쓰고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그 온디맨드 경제 또는 기익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wC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유경제 기업이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공유경제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 형태를 가지고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새로운 어떤 규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기존에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불법이 되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텍스 버든을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안 하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어떤 크다란 상징적인 사건이 생기면은 여기에 대한 트러스트가 무너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혁신이 또 이루어지면서 공유경제가 맛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가 플랫폼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신뢰성, 진정성이라든가 또는 컴피티터와 차별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호주 노동당에서 이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합의를 이루려면 이와 같은 6가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논란을 정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에어비앤비 법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법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빌려주는 집은 본인이 거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소유해야 된다까지 강조를 하는데 본인이 거주해야 되고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는 집의 일수는 1년에 9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에어비앤비 법을 만든 도시에서 정한 것들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산이나 이런 데 또는 강남에 보면요. 방을 여러 개 빌려가지고 그 여러 개 빌린 방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고선도 충분한 소득을 내요. 돈 좀 있으신 분은 방 10개를 임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에어비앤비에 돌리면 한 달에 한 300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100만원 월세 내고 200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하면은 2천만원 소득을 벌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니까 공유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이 늘어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에어비앤비에 의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여행자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와서 거기서 소비도 하고 분위기도 바꾸고 뭐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공동체 문화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많은 어떤 마을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한 구역들에서는 에어비앤비를 거부해요.
우리 동네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이 그 임대인을 쫓고 본인들이 그냥 에어비앤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임대 소득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우버를 했더니 돈을 택시 드라이버보다 많이 벌더라라는 거는 우버의 주장이었고, 실제 다른 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세금의 문제가 컸죠.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 내줄게까지 막 나왔었죠. 공공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집 빌려줬더니 애들 불러다가 마약 파티하고 그래서 집이 아주 개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 이것이 최근에 10월 달에 호주 노동당에서 제시한 6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유라는 입장에서 막 논의되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공유라는 것이 어떤 이슈와 어떤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공유의 모습들이 담아질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향후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정보와 지식의 공유에서 자원의 공유로 갔다가 데이터의 공유 시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월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IoT 시대에 가면서 이 IoT 기술에 의한 데이터 공유, 이런 것들이 센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갑니다.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행동과 경험의 공유, sharing the experience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VR, AR 또는 홀로그램 이런 쪽을 가면서 그 어떤 아니면 또 로봇과의 공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그 다음 30년에는 기억이라든가 일부 의식의 공유가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허용의 범위와 대상,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오텐틱한 공유인가, 기억인가 또는 경험인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파리를 갔다 와서 쭉 찍었던 나의 모든 영상과 경험의 데이터를 VR로 올렸어. 그것을 누군가가 다시 그걸 통해 가지고 고글을 쓰던 뭘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은 진정한 경험과 같은 것인가, 갔다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약간의 인식론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회 공유 인프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리는 논문이 이제 2014년에 나온 커뮤니케이션 매거진에 나왔던 아티클인데,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센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모아서 누군가한테 공유를, 기기한테 공유라든가 기업한테 공유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공유의 범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유의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아니지, 알파벳의 네스트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에너지 회사와 공유를 해서 서머스태터 온도 조절기의 데이터를 어떤 지역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에너지 공급에 최적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많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누구하고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는 이슈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의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적 목적과 어떤 기업이나 사적인 목적의 공유가 양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IoT 시대로 넘어가면서 향후 한 10년쯤 지나면 IoT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시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들에 대한 공유 문제를 우리는 다뤄야 된다는 게 저희 쪽에서의 논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sharing the experience인데, 이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거를 공유를 시킨 거예요. 오큘러스 리프트에서.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을 이렇게
그냥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멋진 곳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스트리트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공유한 거를 100만 명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위해서 이미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큘러스의 쉐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쓰는 많은 컨텐츠들을 쉐어하게 되는데 이 쉐어되는 컨텐츠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VR 게임이라든가 무비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들이. 이쪽에 전투도 이거 디즈니가 6천만 불 투자했고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얘네들 카메라를 만드는 애들인데 3D 카메라를 만드는 애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 맥카트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이제 다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만 여기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행에서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엑스페디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이나 뭐 어떤 탐험 어디 가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왜 제가 이제 거론하냐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냐면 비사회적인 경험을 공유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 살인, 폭력, 방화 뭐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을 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돌리는 애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SF 영화에서도 나와요. 뒤에서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익지스텐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거를 공유하게 합니다.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옥토퍼스라는 것을 끼고 그걸 느껴요, 자기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새로운 마약처럼 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VR 글래스를 쓰고선 경험하게 하면서 어떻게 허용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덜트 엔터테인먼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합법적인 어덜트 엔터테인먼트는 괜찮은데 자기 퍼스널한 걸 올릴 때 그걸 허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또 뭐 홀로그래픽 컴퓨팅, 이제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 많죠. 그래서 뭐 우주여행까지도 있고, 요거는 케이스 리저브 대학이랑 같이 해서 의학을 같이 배우는 얘기입니다. 나사가 이미 이걸 채택을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어덜트 엔터테인먼트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른 척, 다들 모른 척하고 있죠. 실제로 가장 먼저 제품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성인 포르노에서 VR 이용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양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감각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2030년도 레이 커즈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과 비생물학적인 생각 프로세스가 합쳐질 것이다. 우리 하이브리드 띵킹 할 거다. 브레인에서. 이분은 자기가 2045년까지 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때까지 살면 영생할 거라고. 내가 요새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100살 살 고민 안 하지만 너네들은 1000살 살 고민을 할 수 있다. 축하한다. Welcome to the hell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나왔던 논문 연구인데요. 이미 사람들의 뇌에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스킬, 경험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턴 유니버시티하고 일본의 연구소에서 같이 한 건데요. 인간의 시각 부분, 중추 쪽에다가 그냥 디코드된 fMRI 시그널을 계속 보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봤더니 그 사람이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인지 능력이 증가했어요. 아직은 이제 초보적인 관계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뇌의 특성이나 프로세싱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특정한 기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트릭스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니오랑 같이 가다가 그 트리니티가 그 헬기 조종법 다운로드되죠. 그러니까 눈 깜빡거리고선 헬기를 운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뭐 스타트rek에 나오는 이런 홀로덱 같은 데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또는 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다운로드되고 또는 업로드되고 하는 일들을 얻을 수 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왔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업로드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 왜냐면 지금 세바스찬 승이라고 그 한국계 MIT 교수가 커넥텀이라는 주제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그 뇌 구조의 모든 연결고리 네트워크를 다 분석을 해서 하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저장하면은 카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다운로드를 하고 또는 다른 개체에다가 어떤 생각을 다운로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엑지스텐스입니다. 요렇게 끼고 앉아가지고도 마약이죠. 새로운 마약. 이런 것들이 공유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긍정적인 형태라면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이나 스킬의 공유나 경험 어떤 갔다 온 그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거는 이 우리가 디지털 레이어를 도시에다 만들듯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공유의 어떤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지금은 공유의 레이어가 어디 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셜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인터넷에서 소셜 레이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일상 공간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런 공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 그림은 전혀 공유하고 상관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사회가 허용하는 공유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다시 저기 환기시켜드리면 저희는 2045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허가와 법적 절차, 그 다음에 가상 경험과 실제 경험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경험이 우리가 사실 경험이라는 거는 뭐죠? 모든 과거는 뭐죠?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에 불과한 거거든요. 과거의 존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뇌 속에 어떤 형태든 기억의 형태로 남는다면 그거는 동일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질주의자로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정체성의 문제, 내 얘기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로봇에 심어줬을 때 그가 나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는 로봇이 실제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다운로드 받고 학습을 하고 했을 때 그런 문제. 제가 어저께도 그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정체성과 우리와 사회의 관계, 이런 게 앞으로 2045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격차, 이런 거를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계급과 이런 데에서부터 배제되거나 이런 데를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 이제는 돈이 많으면 영어 교육은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지 그걸 가서 무슨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진짜로 나타나면, 또 하나는 오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쪽에 그 퓨처 휴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돈이 있어서 내 능력을 강화시켜요. 근육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최근에 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오고 그런 그 스켈레톤이 엑스켈레톤이라고 해서 몸에다 장착하면 자기의 근력을 굉장히 키워주는 장비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입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격차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토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연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패널 분들은 연달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소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여러 번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30년 후의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발표하는 과정상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는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미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그 오늘 그 네 분의 저희가 이제 소장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미래에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5개 핵심 가치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각각의 이제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개 그룹에서 각각 이제 대표분들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그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현 당국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발표해 주신 한상기 소셜 컴퓨팅 연구소 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강릉 원주대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그 오늘 이 행사가 그 이탈리 거버넌스 포럼이기 때문에요. 뭐 다들 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되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실제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게 결국은 뭐 주소부터 시작을 했지만 인터넷 주소부터 시작을 했지만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뭐 학계라든지 정부, 민간 모두가 관련되는 어떤 이슈라고 본다면 오늘 그 앞으로 그러니까 30년 후에 미래의 모습을 조망을 해보고 뭐 생각도 해보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다른 쪽 거버넌스 포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는 거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약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단은 각 그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 각 그룹에서 연구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요. 각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미래 사회 모습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은경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한상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지금 15년인데 저희가 45년까지 연구거든요. 근데 제가 그 특히 이제 언론이나 광고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한 25년 30년대가 되면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연구 때문에 평상시 보지도 않던 그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지를 보니까 우리가 한 30년대가 되면 2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로서는 지금 구글이나 IBM에서 이 퀀텀 컴퓨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퀀텀 컴퓨터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는 지금 뭐 레이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시기에는 아마 저가의 그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 2가지의 부분은 우리의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 에너지의 문제와 과학기술의 문제는 문명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20년대가 지나서 30년대가 되면 디지털 문명에서 퀀텀 문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겠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나오게 되면 아까 한성기 소장님이 보여주신 뭐 뇌의 뭐 여러 가지 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을 살 것을 고민할 정도의 그런 논의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이제 언론이나 광고에 대한 어떤 책임과 자유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전제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정준현 당국대 교수님께서 평등에 관련된 이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평등 이슈를 맡은 그 당국대 정준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상당히 좀 쉽게 풀어서 고민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45년이 되면은 저는 그 88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 평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평등 개념은 사실은 중세 때부터 쭉 신합해서 평등, 그래서 쭉 이렇게 실질적 배분적 정의로서 그 평등, 결국 이제 평등은 정의 개념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손쉽게 설명할 때, 예컨대 한 교수님 보고 팔씨름하지 않아요. 이 앞에 여학생 보고 팔씨름 잘 이기죠. 나의 승리는 정당하냐 그러면 애들이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안 쳐요. 이거 불평등하지 않냐. 결국 이런 어떤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하면서 뭔가 국가의 그 적극적인 개입 조치가 점점 더 요구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정보화가 고도화되고 앞에 한 소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인공지능, 그다음에 생체모방 이런 것들 융합 제품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국가에 의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그 인간으로서 조롱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어느 정도까지 고양시켜야 될 것이냐, 이 상향된 평등,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크게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출생 시에 뭔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결함을 갖고 난 친구들한테도 최소한 평균인 수준으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가 있다면 어떤 그 웨어러블 안경을 써서 시신경 세포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큰 단계로서 좀 전에 말씀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그 인간이 살아가려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직업과 로봇 간의 관계의 어떤 그 평등 문제가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리스크 디바이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두 분류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선천적으로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못 본다. 시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사실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뭐 시신경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그 재정적인 능력을 봐서 지원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 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감면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상향된 평등, 향후의 그 국가의 그 숙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사실은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약자한테는 사실은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시켜야 되는 게 저는 그 평등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오늘 그 동아일보에도 나왔지만 로봇이라든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의 가장 근간은 사실은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자동화 프로그램은 기업 측에서 보게 되면 이윤 극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기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거 소프트웨어 과연 이게 윤리적인 측면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도 보니까 윤리좀비라고 그랬는데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만 명의사라 하더라도 인간을 해부해서 영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창조 내지는 도덕의식 그리고 뭔가 그 정의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결국 시장의 자율, 이윤 극대화라는 이런 그 자동화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국 국가가 가격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결국 케인즈식으로 정부의 규제에 의한 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상품시장 이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은 평등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극한적이고 아주 위험한 고도의 직업이 아니고 예컨대 단순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저는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은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연결점을 찾는 걸 못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안 하고 단순 클릭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도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1시험에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말 시민 계급하고 그렇지 못한 계급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 고도의 정신적인 능력으로서 직업을 유지할 사람하고 그냥 난 단순 클릭 이것만으로 최소한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노동시장에서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로봇에 의한 생산 투입을 국가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합리점을 찾을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두고두고 과제는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가의 연금 실업수당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만 양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디바이드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보면 올해 그 2015년 아시아 그 개발연맹의 통계지수에 본다 하더라도 GDP 성장률에 따라서 그 고용 노동시장 창출 한국이 가장 떨어집니다. GDP가 2% 올라갈 때 우리는 오히려 감소되는, 다시 말하자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로봇 투입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만큼 노동시장을 창출 못한다는 이런 현상 한 번쯤 우리가 깊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한된 시간이라 가지고 이 또 다른 그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자동차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불가피하게 자동차가 충돌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사람 동아일보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충돌해야 된다면 아마 자동화된 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가장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차를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못 사는 사람, 티코 몰고 다니는 사람은 왜 나만 이런 사고를 당하지라는 이런 그 불평등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살아가면서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온디맨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소비자는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지금도 이 개인정보보호법 39조 2항을 개정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마치 당연히 법정 배상액을 판사가 300만 원 법인한테 줄 수 있는 것처럼 되는데 과연 개인정보가 새면 정말 피해가 있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39조 2항에 보면은 판사가 그 변론의 전체적 취지로 맞춰가지고 예컨대 내 전화번호가 샜다. 근데 남한테 아직 악성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왔다면 나한테 피해는 없는 겁니다. 샜을 뿐이지. 그럼 사실은 난 피해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그 금융정보가 새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근데 재작년에 카드 대란 났을 때 내 개인정보가 샜는데 오늘 내가 금융사로부터 어떤 그 피해를 당한 게 이거하고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런 입증 책임의 리스크 부담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미래의 삶을 사는 데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 디바이드 문제는 아까 그 앞 섹션에 보니까 변호사분들 참 많이 왔던데 이거 두고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평등이라는 그 가치 그 이슈에 대해서 약간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있으면 그 인간하고 로봇의 평등을 위해서라면 아마 포럼에도 로봇을 넣어야 되지 않는 30년 후에는 이 포럼에 로봇이 앉아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리고 네. 제가 일단 기회 드릴게요. 아까 사회자님 네. 말씀을 그냥 미래만 얘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저는 미래의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 한번 먼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준비하신 걸 다 이야기를 해버리셔가지고요. 예. 네. 그럼 이따가 한 교수님은 추가적으로 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앞서 이제 발표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최재형 교수, 그러니까 저기 소장님은 조금 시간을 드리고요. 최재형 교수님께 그 창의라는 그 가치, 그 이슈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교수입니다. 저희가 저희 작은 그 위원회에서 잡은 거는 과연 그 2045년의 창의적 사회가 어떤 사회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한 창의적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그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두 가지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문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2045년의 창의적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2의 기계 시대의 앤드류 이 책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인류 역사 250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가 한 50만 년 정도,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는 게 한 10,000년 정도 됐었는데 이 도를 하나 가는데 한 50만 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창의적인 사고, 그거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입는 모든 것들은 200년 동안 거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45년 동안은 그 전에 일어났던 200년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5세기에 서로 이 창의적인 것들이 아이디어가 모여서 서로 교차가 생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이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메디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다양성과 그다음에 상호에 대한 배려와 뭐 인정과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어난 10년 동안의 변화가 과거 50년 동안, 100년 동안 가까이 일어났던 변화가 거의 맞먹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예측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45년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한 소장님 말씀 중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럼 이런 사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이고 모든 행위는 망치질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를 위한 도구, 사실 창의는 하나의 기본적인 엘리먼트고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혁신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혁신을 일으켜내기 위한 창의적인 집단과 개인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 저희는 그것의 하나의 예로서 다양한 도구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구태연하긴 하지만 그걸 좀 더 정제해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앞서 이제 발표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그 내법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상기 소장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유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저쪽에는 그 공유의 최종 교수들 멤버고요. 저는 반대로 또 창의의 멤버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공유를 맡았지만 창의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슈는 인터넷이 지금 인간의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에 대한 그 비판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 된 이유는 뭐냐면 회귀성과 그 다음에 호모필리라고 하는 동질화 이 문제인데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의적 사람의 특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제가 얼마 전에 아까 나중에 보였지만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의 그 본질적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발전에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창의성이 우리의 창의성과 기계와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창의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또는 기계 자체에 어제도 다른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계들만으로 이루어진 예술 행위를 우리가 하나의 문화적 예술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숙제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양성의 문제가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우연히 발견하는 즐거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 도시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중에서 창의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걸어다니다 보면 우연히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곳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인터넷은 그렇게 우연히 발견하는 즐거움을 자꾸 억제하는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보던 사람과 같은 얘기를 만나게 되고 비슷한 정보를 얻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건 골라줘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더 발전할수록 걔는 너 이런 거 관심 있지 하고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창의성을 더 둔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단 주커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리와이어 해야 된다는 책을 썼는데, 리와이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괴팍성. 창의적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괴팍성이거든요. 그런 괴팍성을 우리가 용납하는 사회를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다 국정화시키겠다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창의성에 가장 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니까 금방 바로 시간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창의적 창의가 억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터넷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성을 억누르는보다도 구현하지 못하게, 발현하지 못하게 자꾸 되면서, 오히려 그 영역이 자꾸 소프트웨어나 또는 인텔리전트한 기계로 넘어간다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인류 문명의 진화인가, 아니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곁들여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다 못하신 우리 한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까 사회자님이 갑자기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그에서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의 20년대하고 30년대 이후에 그 두 부분을 나눠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런 퀀텀 문명의 시대와 디지털 문명의 시대는 좀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그에서 생각하는 그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저한테는 특히 언론과 광고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게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 진짜 웨어러블 컴퓨터, 퀀텀 컴퓨터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자기 개인 비서를 하나씩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뭐 언론의 형태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이 기사를 쓰고자 할 때 그냥 몇 가지 키워드만 주면 AI가 알아서 그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 최근에 기사도 아마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 기사가 훌륭했고, 아마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개인이 언론인이 다 되고,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언론인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격 조건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앞으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1인 미디어에 모든 사람이 다 언론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럼 광고는 어떠냐? 광고에 과연 전문 영역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도 그 모든 사람이 또 광고를 다 만들 수 있다. AI가 정말 컨셉 하나만 딱 던져주면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그 광고를 또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론 사이트나 뭐 이런 데다가 그냥 광고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표현의 자유는 극대화될 거고, 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건가. 사전 검열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검열할 수도 없고, 특히 아까도 그 앞에서 그 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개인의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광고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된다면, 진짜 폭력과 선정성과 그 다음에 허위와 반사회적인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책임의 문제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 아예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 규제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후 규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결국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희가 이제 저희 시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 구체적인 행위 하나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극대화되면서 그렇지만 그 책임의 문제는 결국 본인이 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만약에 사이버구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또 사회에서 영원히 또 매장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개 그 시그라고 해서 이제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법이라든지 기술, 그다음에 언론, 정보보호, 뭐 인터넷 지능, 산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12월에 올해까지 해서 최종 보고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상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이 그래도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니까 아까 우리 한 소장님 잠깐 터치를 하셨지만 인터넷이 만약에 그런 창의성 발현이나 미래에 바람직한 개인들의 그 어떤 혁신을 향한 액션을 가져오는데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한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이거나 또는 파지티브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세와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쪽으로 변화를 이렇게 주어가면 좋을지 아까 박선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건 직접적인 방향이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아이디어가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역시 그 법적인 규제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방금 질문하신 말씀을 좀 들으면은 최근에 나온 영화가 더 기브 그게 좀 그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결국 이 프로그램화 될 수 없는 게 역시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감성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불행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사실은 그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 게 인간의 조롱과 가치. 저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가장 헌법적으로 가장 저는 중요한 그 가치를 삼는다면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 이 교육은 감성, 그 다음에 이 창의력 이런 것들을 주는 거고 단순한 지식의 로드다운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영역에서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닌 그 교육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철저하게 차단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중에 하나도 최근에 어떤 그 남녀 관계의 문제도 사실은 그 대체 로봇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서로 이성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녹이고 서로 왕자가 되고 이렇게 뭐 착한 사람 되는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그 로봇에 의한 인간의 어떤 그 이성 대체적인 그런 기능도 사실은 이건 인간의 반가치적인 거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기술공학자 출신의 입장으로는요. 그 어느 시대나 어느 기술이 발전되면은 그것을 악용하거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일은 항상 발생되어 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서 그것을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게 더 중요한 이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이 이제 이끌어갈 시대인데 거기에 규범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러닝 바이 익샘플의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하면은
지탄을 받거나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훨씬 더 좋은 사례 또는 우리가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얼마나 또 존중해 주는지 이러한 쪽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외국 미디어와 한국 미디어의 차이는 한국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는 반면에 외국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회에 공헌을 했거나 놀라운 것을 보여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찬양하는 무슨 공화국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나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운동이 돼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쪽에서 움직여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그냥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토의가 되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방향으로 흐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